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상액이 미미한 탓에 유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올 상반기 안에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둘러싼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차은우 측은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라며 소명 절차에 나선 상황인데요. 주목 이 판결에서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서부터 탈세인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는데 OECD 국가 중 금전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집단구제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스위스, 튀르키예 3개국뿐입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요구하는 법이나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보안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잠시의 사회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뿐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정입니다. 쿠팡이 미국에서는 저자세인데 한국에서는 왜 고자세이겠습니까? 바로 미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소비자보호법상 조정 신청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팡 그 개인정보 대대적인 유출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기업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유지해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들과 사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간의 이제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그 집단소송제를 이제는 법제화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단체들이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소를 구하는 대상자가 소의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집단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기업들은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훨씬 더 그 질과 또 안전 뭐 이런 문제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훨씬 더 그 중요도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쿠팡 개인정보 침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법무법인별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 원 선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어가는 노력 대비 보상액은 미미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배상액도 청구자마다 다를 수 있어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판부마다 이제 이런 손해배상 유형에 대해서 좀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피해 배상 금액이 적게 나오고 많게 나오고 했을 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에 반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사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소송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정 신청을 통해 보상을 논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방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분쟁 제도가 사실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직권으로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쿠팡 사건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권고안을 냈는데 이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받게 될 타격과 남소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남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합니다. 늘 항상 정부나 국회에서 내세우시는 이유는 남소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 경영이 악화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리로 계속 번번이 법 발의는 되지만 그게 제도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그런 기업들이 외국에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다 배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있었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다 손해배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조치만 합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해서.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기업이 정말 망할 정도의 판결이 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존속할 수 있는 여건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05년도에 증권 관련된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데 실제 20년 동안 이 증권 관련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게 17건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이런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들로서는 사실 영리 추구가 기업의 졸린 목적인데요. 이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리스크를 그냥 방치하고 실제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갔을 때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배상금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시설 보강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겠죠. 시민사회계는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라고 강조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기업 내부 방침 및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 측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는 물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한 것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업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소비자의 경우는 전문성이라든지 정보의 제한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징벌배상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뭐 다양한 방식,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내지는 기존 법안 안에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상법 내에 그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실제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실제로 이제 그 고의적인 문제로 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원칙이나 이제 방향들은 이제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올해 안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관련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들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라는 엄중한 책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로 약 4,600억 원을, AT&T 역시 올해 2,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가 몇 배를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업은 국민의 정보를 제 목숨처럼 아끼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을 유일한 해법, 집단소송법 바로 도입합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야심차게 정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발의하고 끝났습니다. 국회 상정도 못하고 재계가 기업 죽이기다, 산업이 위축되면 뭐 국가 경제, 뭐 이제 그런 흔한 이제 주장들이나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이미 도입이 되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 산업의 경쟁력을 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인데, 이제 지금은 그것을 이제 기업들이 비용이나 부담의 문제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너무나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없는 한 이거를 실은 이제 뚫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소비자 개개인한테는 이제 불필요한 피해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나 국회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불안감도 상당합니다. 해킹 위협도 고도화하고 있어 어디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쿠팡 건이나 아니면 과거에 발생한 그 통신사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어디까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 개인정보 주체인 그 개인들, 그러니까는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모여서 그 기준들을 설정하면서 그 기준들에 맞춰서 이제 이 회사들도 거기에 맞는 기술적 보존 조치를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둘러싼 이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소득분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차은우 씨 측은 이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라며 소명 절차에 나선 상황인데요. 절세냐 탈세냐 오늘은 이 사안을 단순한 연예인 문제가 아니라 이 1인 법인과 과세 기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부터가 탈세인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번 사건은 흔히 탈세 논란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이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이 되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차은우 씨 측이 설립한 이 1인 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만약 국세청의 판단처럼 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도 없이 단순히 이 차은우 씨의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설립돼서 그러한 목적의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수익자인 그 개인 차은우 씨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에 따른 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 차은우 씨 측 주장처럼 이 법인이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정당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인격의 실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올린 소득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해 했다면 이 개인의 소득세에 비해서는 조금 세율이 낮은 법인세 납부를 한 것은 정당한 절세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과세준 적부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인 설립을 통한 탈세인지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인지 여부가 아직 법리 해석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국세청이 통보한 금액이 약 200억 원대인데 이 전부 원래 내야 할 세금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본세랑 뭐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 등을 합산한 결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이제 통보하는 추징 세액은 본세와 가산세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예. 보통 통보를 하는 것이 네. 일반적입니다. 예. 이 가산세라고 하면은 이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는데요. 예. 뭐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한 130억 원 정도가 본세에 해당하고 네. 나머지가 이제 가산세 예. 형태로 붙어서 총액 한 200억 원의 추징을 통보한 것이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논란 중에 하나가 1인 법인인데 1인 법인 자체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에서 왜 소득 분산을 위한 위장 구조 의혹이 제기됐는지 좀 궁금한데 이 국세청이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인 법인 그리고 이제 연예인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 형태로 모두 다 1인 법인이기는 하죠. 네. 근데 1인 기획사를 많이 설립을 해서 예.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로 그 법인이 운영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 법인이 이제 형식만 갖추었을 뿐 이제 예. 실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뭐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득을 한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니 법인은 존재하지도 않고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에서 지금 요 차은우 씨 사건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차은우 씨 측이 세운 이 1인 법인은 물적 인적 설비 자체도 좀 미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라는 증거도 뭐 찾아볼 수 없다거나 네. 혹은 뭐 법인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명백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뭐 차은우 씨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차은우 씨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재산들과 법인의 재산이 좀 혼용돼 있는 그런 네. 정황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결국 조세의 피가 예.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 1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네. 이제 종합소득세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국세청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이제 뭐 실질을 본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게 이제 국세청 입장인데 이 실제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실체를 판단을 할 때 뭐 실제 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국세청이 명문화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네. 판례나 어떤 과세 실무를 통해서 확립된 1인 법인의 뭐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아마 물적, 인적 설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네. 볼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 회사를 방문해서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뭐 거기에 네. 사무 집기도 있는지 이런 물적 설비들이 있는지를 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적 구성원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기 좀 어렵겠죠. 뭐 그러한 부분, 그리고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어 있고 그걸 잘 거치고 있는지,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네. 재산이 분리도. 분리가 되느냐 이 예.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봐서 예.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적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1인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이 조사 사국이 나섰다는 점도 이제 주목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통상적인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조사 사국이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도 뭐 소위 그 검색을 해보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예.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이 세무 조직입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갑자기 일시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예. 때는 조사 사국에서 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주로 대기업의 뭐 비자금이나 차명 계좌와 같이 예.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대규모로 꽤 장기간에 그리고 고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조사 사국이 투입되었다라는 것은 예. 아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었을 것이 예상이 되고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 차은우 씨 사건 관련한 이 조세포 그 탈세 혐의를 조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아마 침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건의 성격이 뭐 이제 다른 신호로 조금 이제 확산이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현재는 일단은 과세전 적부심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으로 조사사국이 통보한 이 추징이 이 적부심에서 뒤집힐 경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경우에 좀 인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뭐 인용될 가능성을 보자면 통계적으로는 적부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예. 즉 그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명백한 어떤 오류, 객관적인 계산 오류나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네. 인정되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사 사국의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방대한 증거 조사나 아주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인인 이 연예인에 대한 이 과세 사실을 통보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보면 국세청에서도 꽤 이런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나 어떤 법리 해석을 심층적으로 거쳤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적부심에서 이제 과세가 철회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다만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 중 차은우 씨 측이 실제로 법인이 운영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반대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다면 적부심 단계에서도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김선호 씨, 배우 김선호 씨랑 이 유연석 씨도 같이 이번에 또 사건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유연석 씨 법인세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사를 통해서 저도 본 것인데요. 유연석 씨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굉장히 심플하게 인정을 하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개인 소득세를 내겠다
하지만 이미 법인세를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고려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러면은 공제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해서 과세당국에서 받아들여서 조금 예. 그 과세 액수를 좀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인 법인 문제가 이 비연예인들 뭐 민간에서도 조금 이렇게 있는 사건들인가요, 종종?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로 하는 그 고액의 수입을 예.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개인이 그럴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은 운영하지 않고 세금 탈루를 위해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과세당국에서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사가 나거나 이렇게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지만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인들이기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더 많이 적합하게 되는 것 뿐이죠. 보통 이렇게 수백억 원대까지는 가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개인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이런 탑급 연예인들처럼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돈을 버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탑급 연예인 같은 경우를 저도 뭐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이 차은우 씨 사건이 뭐 행정적인 뭐 추징에서 끝날지 아니면 형사처벌 조세 포탈로 이어질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텐데 이 법적으로 이 기준선은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조세 포탈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에 보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예.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조세 포탈죄의 핵심은 결국 기망, 그러니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은우 씨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이중장부 작성이나 허위 계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예. 혹은 뭐 1인 법인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든가 예.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결국 조세법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조세 포탈죄에 예.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책임 여부도 쟁점이 될 텐데요. 이 법인 대표인 가족 그리고 실제 수익자인 이 당사자 그리고 계약 구조와 관련해서 소속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갈릴 수 있을지도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인정돼서 그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면 네. 이 책임을 받게 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는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 보아야 될 텐데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차은우 씨의 가족 같은 경우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담행위가 좀 의심이 네. 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법인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음에도 이런 겉으로만 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기망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다면 예. 대표이사도 당연히 처벌이 될 거고요.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법인을 세워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기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담하고 알고 있었는지 그런 여부를 따져가지고 차은우 씨의 형사처벌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속사 역시 이러한 계약구조 설계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각 당사자마다 특정이 되어야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 사건 절차는 이제 적부심을 거쳐서 이제 고지하고
불복을 한다고 한다면 뭐 불복을 하면 이제 그때 또 상황이 있을 거고요. 형사 판단 여부 등의 절차를 이제 또 밟게 될 텐데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적부심 절차, 여기서 뭐 납세자, 그러니까 네. 차은우 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네. 이제 세금 고지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게 고지가 되면 이제 결국에 불복 절차로 넘어가는데요. 예. 불복 절차로는 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다 건너뛰고 그냥 행정소송부터 제기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복 절차에서 과세 처분의 적부를 다퉈서 이제 이기게 되면 이기는 부분을 취소하게 되고 뭐 지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죠. 예. 그리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이제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예.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번 논란이 뭐 이제 개인이라는 그 특정 개인을 넘어서 연예인과 이 프리랜서의 1인 법인 과세 구조 전반을 또 이렇게 둘러 살펴보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유재석 씨의 이 세금 납부 방식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을 언급을 했다시피 뭐 김선호 씨와 뭐 그 유연석 씨 그리고 이런 분들이 유사한 절차 절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사건과 비슷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절차나 규제가 좀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절세를 목적으로 한 1인 법인 설립은 네.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들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절세 구조, 취하고 있는 절세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절세고 어디까지가 탈세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경계가 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이것이 합법적인 절세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을 위반을 하게 되면 1인 법인이 실체를 부인받고 그리고 이것은 그 불법적인 탈세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예. 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역시 내가 어떤 그 구조를 취하면 얼마큼 납세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개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유권 해석들이 좀 널리 공개가 된다 그러면 성실 납세 문화가 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은 뭐 탈세냐 절세냐를 가르는 그 여부를 넘어서 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이 책임 이행이 향후 유사한 논란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주목 이 판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영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제도적 선택입니다.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과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제 국회에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